제가 출산하던 날 남편은 보란듯이 내연녀의 집들이에 갔다. 제가 오지 않아도 그녀는 얌전히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나 부르라고 쏘아붙였다. 이틀 뒤 의기양양하게 산후조리실로 들어선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소나기가 도시를 향해 쏟아져 내렸다. 마치 온 세상을 하얀 물보라 속에 잠기게 하려는 듯했다.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유리창이 세차게 흔들렸다. 나는 낡은 소파에 웅크린 채 남산만 한 배를 끌어안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선풍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랫배에서부터 시작된 격렬한 진통은 뇌까지 전달되어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예상보다 2주나 빨리 세상에 나오려는 아기의 신호인 듯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쉴 새 없이 밀려왔다. 나는 간신히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었다. 화면에 뜬 시간은 23시 15분이었다. 익숙한 남편. 원견의 번호가 화면에 나타났지만 돌아오는 것은 희망 없는 긴 통화 연결음 뿐이었다. 나는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지금 이 순간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생각에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티 앱을 눌러 택시를 호출하며 고통으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15번 골목으로 와주세요. 양수가 터졌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내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기사님은 곧바로 가겠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심호흡을 하고 문 앞에 출산 가방을 준비해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 달 전부터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은 집 한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그 주인처럼 외롭고 차갑게 나는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문 쪽으로 몸을 끌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입술 위로 짜게 흘러내렸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원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는 질문이 맴돌았다. 택시는 세찬 빗줄기를 뚫고 질주했다. 백미러로 핏기 하나 없는 내 얼굴을 본 기사님이 안타까운 듯 물었다. 남편분은 어디 가시고 이 비바람 치는 밤에 혼자 애를 낳으러 가세요. 아이고, 혼자 애 낳는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는데. 기사님의 무심한 한마디가 내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듯했다. 나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눈물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갔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원견은 회사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켜야 해서 중요한 손님을 접대 중이라고 했다. 일이 끝나면 바로 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시간까지 감감무소식이었다. 밤늦은 시간에도 여성병원은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아기 울음소리, 가족을 부르는 소리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나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분만 대기실로 옮겨졌다. 진통은 극에 달해 마치 몸이 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당직 의사는 내 진료 기록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산모님, 저혈압 병력이 있으시고 태아도 큰데다 위치가 좋지 않네요. 자연분만을 위해 무통 주사를 맞거나 필요시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들어와서 동의서에 서명 좀 해주세요. 나는 사방의 하얀 벽을 둘러보았다. 텅 빈 병실 침대 위에는 나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다. 서러움과 두려움이 온 마음을 휘감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땀으로 축축한 손가락으로 원견에게 11번째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통화음이 끝나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지만 익숙한 남편의 중저음 목소리가 아니었다. 젊고 애교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원견 씨 지금 바빠서 전화 못 받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육체적 고통은 극도의 혼란 앞에서 희미해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쥐어짰다. 누구시죠? 제 남편은 어디 있나요? 전화 좀 바꿔주세요. 저 지금 애 낳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해지더니 이내 도발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 언니셨어요? 원견 씨 지금 새집 입주한다고 제사 지낼 준비하느라 씻고 있어요. 언니는 알아서 애 낳으래요. 애 낳고 나면 얌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고 자기 좋은 날 방해하지 말라고 전해달라던데요. 낯선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밝혔다. 귀가 먹먹해지며 내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새집 입주? 나와 그는 아직도 회사의 은행 빚을 갚기 위해 푼돈까지 아껴가며 좁은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원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마치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또 그 여자야? 신경 꺼. 쓸모없는 인간. 애 낳는 것도 꼭 이 좋은 날 골라서 일을 망치네. 빨리 전화 끊고 와서 같이 향이나 피우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침대 위로 떨어졌다. 화면은 여전히 밝았지만 내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진통이 다시 세차게 몰려왔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소름 끼치는 잔인함 때문이었다. 내가 흐느끼는 것을 본 간호사가 달려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 산모님, 진정하세요. 혈압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아기한테 위험해요. 가족분은 어디 계세요? 나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간호사를 보며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양손에 크고 작은 짐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헐떡이며 말했다. 연아, 엄마 왔다. 엄마가 우리 딸 보러 왔어. 바로 내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막차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의 빗길을 뚫고 나에게 와주셨다. 어머니를 보자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부짖었다. 엄마, 너무 아파. 원견 씨가, 그 사람이.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고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내 눈물 젖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다. 엄마가 다 알아. 이제 엄마가 여기 있잖니.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으니 괜찮아. 우리 손주를 위해서 같이 힘내자. 생사를 오가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서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은 오직 모성애뿐이라는 것을. 분만실에 울려 퍼진 아들의 첫 울음소리는 마치 마법의 연주처럼 내 모든 고통과 서러움을 씻어주었다. 의사 선생님이 쭈글쭈글하고 붉은 아기를 내 가슴 위에 올려주었다. 작디 작은 아기의 온기가 전해지자 얼음장 같던 내 심장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꼭 감은 두 눈, 젖을 찾듯 오물거리는 작은 입술. 모든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이 작은 생명에 대한 무한한 사랑만이 남았다. 어머니는 곁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잘했다, 우리 딸. 우리 외손주 정말 예쁘네.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나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이 시간 동안 경과를 지켜보는 동안 온몸은 마치 생사를 건 전투를 치른 듯 녹초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죽을 사오시거나 손주의 기저귀를 갈아주시며 쉴 새 없이 움직이셨다.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않고 나와 아기를 정성껏 돌봐주셨다. 밖은 비가 그치고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비쳐 들어왔다. 걱정으로 가득한 어머니의 초췌한 얼굴에 햇살이 비치자 코끝이 찡해졌다. 밤새 내 휴대폰은 조용했다. 원견이나 시댁 식구들에게서는 문자 한 통, 부재중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다. 아침 9시가 다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막 회진을 마치고 나갔을 때였다. 병실 문이 난폭하게 열렸다. 시어머니인 복여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몸에는 잘 다려진 실크 옷을 입고 손에는 금반지를 가득 끼고 있었다. 초라하고 지친 내 어머니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다. 죽도 분유도 아기 옷도 없이 마치 산책 나온 사람처럼 빈손으로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는 안부가 아니었다. 퉁명스러운 질문이었다. 어떻게 됐어? 낳았냐? 아들이야? 딸이야? 아기를 안고 계시던 어머니는 사부인의 말에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사부인 오셨어요. 연희가 아들 낳았어요. 3.2kg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복 여사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아기를 난폭하게 빼앗다시피 하며 입을 놀렸다. 아이고 내 귀한 손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 집안 7대 독자의 복이지. 만약 딸이었으면 당장 쫓아낼 뻔했네. 나는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의 악담을 들으며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물건 사듯 아기의 기저귀를 들춰보며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야 아들이 맞다는 듯 활짝 웃으며 아기를 어르고 달랬다. 내 금쪽 같은 새끼. 애비를 아주 쏙 빼닮았네. 이 코, 이 입 틀림없어. 그녀는 그렇게 손주를 꼭 껴안고 나와 어머니는 투명인간 취급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지난밤에 어떻게 사선을 넘었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화를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부인, 제가 너무 급하게 올라오느라 옷을 많이 못 챙겨왔어요. 잠시만 애 좀 봐주시면 제가 근처 숙소에 가서 짐도 좀 챙기고 기저귀랑 분유도 좀 사올게요. 그 말을 듣자 복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다. 그녀는 아기를 요람에 휙 내려놓고는 손을 털며 일어섰다.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어머,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딸이 애 낳았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돌봐야지. 그게 왜 나랑 상관 있어? 난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다고. 그녀는 실크 옷자락을 매만지며 나를 향해 턱을 치켜들고 말했다. 오늘이 보름이라 난 우리 아들 원견이 사업 잘 되라고 절에 가서 기도해야 해. 지금 회사에 아주 중요한 시기란 말이야. 그리고 걘 병원 냄새 싫어해. 소독약 냄새랑 피비린내 나서 역겹다고. 이틀 뒤에 와서 손주 데려갈 테니까 며느리는 몸 좀 괜찮아지면 알아서 택시 타고 집에 가. 남편 귀찮게 하지 말고. 나는 침대 시트를 손톱이 하얘지도록 꽉 쥐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안으로 삼켰다. 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사부인, 어떻게 그런 말씀을. 연희는 원견이 아내고 사부인 며느리예요. 사부인 댁 손주를 낳으려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복 여사는 긴 콧방귀로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참나 여자라면 다 애 낳는 거지. 무슨 자기만 애 낳는 줄 아나. 손주는 우리 집 핏줄이니 내가 거두지만 그 애미는 친정에서 알아서 책임지라고. 말을 마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차가운 병실에 나와 어머니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어머니는 사부인의 뒷모습을 보다가 나를 돌아보았다.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딸, 내 불쌍한 딸. 어쩌다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하냐, 연아.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억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미납된 병원비 청구서를 보았다가 잠든 갓난아기를 보았다. 마음속에서 조용한 분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씨바디 취급했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무시했으며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좋다. 그렇게 무정하게 나온다면 나 역시 무자비해지는 수밖에. 나는 눈물을 닦았다.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나약한 눈물은 오늘 이후로 다시는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 흘리지 않겠다고. 그 비바람 치던 밤으로부터 이틀이 지났다. 나는 친정어머니가 임시로 얻은 좁은 월세방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원견이 산부인과에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어색할 정도로 화려했다. 잘 다려진 명품 정장을 입고 머리는 포마드로 반짝였으며 값비싼 향수 냄새를 진하게 풍겼다. 어젯밤 집들이 광란의 파티에서 벤술과 화장품 냄새를 감추기 위함이었으리라. 그의 옆에는 복여사가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갓 낳은 산모에게 줄 것이라기보다는 사업 파트너에게 선물할 법한 커다란 수입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모자는 병원 복도를 보란듯이 활보했다. 원견은 걸으면서 휴대폰을 꺼내 거울처럼 비춰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해 두었다. 오늘 그는 아내와 아들을 퇴원시키는 모범적인 남편이자 행복한 아버지 역할을 연기할 작정이었다. 그는 따뜻한 가족사진 몇 장을 찍어 감성적인 글과 함께 SNS에 올릴 계획이었다. 회사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주주들과 파트너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는 305호 회복실문을 밀며 미리 준비해둔 가식적인 미소를 띤 채 닭살 돋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아빠랑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랑 자기 데리러 왔어. 우리 아들 어디 있나? 하지만 그의 들뜬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소름 끼치는 정적뿐이었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이틀 전 내가 누워있던 침대는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새하얀 시트가 팽팽하게 덮여 있었다. 원견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얼어붙었다. 마치 잘못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 굳어버렸다. 뒤에 서 있던 복 여사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과 몇 개가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녔다. 원견은 간호사 데스크로 달려가 간호사란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제 아내 어디 있습니까? 305호 원현 산모 어디 갔냐고요.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길래 환자가 사라지게 둬요. 지난밤 내가 홀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간호사라는
그에게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차갑게 대답했다. 원현 산모님은 오늘 새벽 5시에 퇴원 수속 마치셨습니다. 남편분과 시어머님께는 패 끼치기 싫다고 전해달라더군요. 병원 냄새가 남편분의 비싼 정장을 더럽힐까봐 걱정된다고요. 병원비는 전부 계산하셨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원견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연애편지가 아닌 업무용으로 쓰이는 봉투였다. 원견은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그가 상상했던 눈물 젖은 이혼 서류도 원망 가득한 유서도 아니었다. 은행에서 온 대출금 연체 통지서였다. 우리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가 3개월째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와 함께 내 서명이 담긴 위임장 사본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필체는 떨리고 어색했다. 누가 봐도 위조된 것이 분명했다. 그 아래에는 내가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한 줄의 글이 있었다. 회사 코스닥 상장을 위한 2차 자금 대출 동의서에 서명해달라고? 꿈깨. 이제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 알겠지? 그 글을 읽은 원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병원 에어컨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 차가운 벽에 등을 부딪혔다. 손에 든 종이가 마른 나무십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이 사장님, 벤처 투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 벨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다급하게 울렸다. 원견은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여보세요, 이 사장님. 네, 아내가 지금 좀 피곤해서요. 네, 오늘 오후에 꼭 서명 받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은 원견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복 여사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옷에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 못된 것, 허락도 없이 집에 가버리다니. 집에 가서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늘 무시하던 시골뜨기, 며느리에게 그녀의 아들이 방금 치명적인 일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나의 실종은 단순히 고통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내 아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한 계획의 첫걸음이었다. 그날 밤 논두렁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자욱하던 한적한 시골 마을의 평화가 갑자기 자동차 엔진 소리와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졌다. 나는 아들을 재우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빗자루를 든 채 황급히 밖으로 나가셨다. 하지만 낡은 나무 문이 열리자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도둑이 아니라 원견이었다. 넥타이는 헐렁하게 풀려 있고 두 눈은 분노와 공포로 핏발이 서 있었다. 원견은 장모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마치 태풍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치며 소리쳤다. 원현 어딨어? 당장 나와. 아주 대단하시네. 잠수 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날 협박해? 어머니는 깜짝 놀라 방문 앞을 두 팔로 막아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연희는 가대 낳은 산모야. 몸도 아직 약하다고.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 밤중에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원견은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분노에 찬 남자의 힘에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나는 방 안에서 걸어 나왔다. 몸에는 여전히 헐렁한 수면 잠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내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지난 2년간 그 앞에서 늘 고개 숙였던 것처럼 울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나는 조용히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쉿 하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툇마루를 가리켰다. 나가서 얘기해요. 애 깨겠어요. 툇마루로 나가 희미한 백열등 아래 마주서자 원견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내가 병원에 남겨둔 봉투를 돌멩이 책상 위로 내던지며 소리쳤다. 너 미쳤어? 오늘 내가 병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이따위 종이 쪼가리를 남겨둔 뜻이 뭐야? 내가 서명 위조했다고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거 몰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그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가 이제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대출금 연체 통지서를 주워 먼지를 털고는 그의 앞에 다시 반듯하게 놓았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고요한 공간의 못을 박듯 울렸다. 원견 씨,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당신이 우리 공동명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몰래 빼돌려서 내 서명을 위조하고 은행에 담보 대출 받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기 좋게 꾸미려고 그 돈을 썼잖아요. 당신이 회사 공금으로 월세를 내주며 그 등취라는 여우 같은 년을 고급 오피스텔에 숨겨두고 있는 것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원견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는 늘 부엌과 육아에만 파묻혀 살던 아내가 자신의 모든 행적을 이렇게 샅샅이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까의 기세등등함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그는 더듬거렸다. 너 나 감시했어? 남들 말 함부로 믿지 마. 나는 그의 어설픈 변명을 비웃으며 말을 끊었다. 감시할 필요도 없었어요. 당신과 그 여자가 스스로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선택지를 2개 줄게요. 하나, 앞으로 내 말에 얌전히 따른다. 그럼 당분간은 조용히 있어줄게요. 둘, 당장 내일 아침 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대출 고소장이 은행장과 경찰서 책상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신의 코스닥 상장 꿈은 산산조각 나고 집밥 대신 콩밥 먹게 되겠죠. 원견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이마에서는 다시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지금 이 회사의 가장 민감한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법적 소송은커녕 작은 악성 루머 하나만 터져도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은행은 대출금을 압박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기둥의 등을 기댄 채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전에 없던 뜨거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닭 울음소리가 그치자마자 어머니는 부엌에서 구수한 족발 죽을 끓이고 계셨다. 어머니는 어젯밤의 소동에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 딸, 이제 더는 당하고만 사는 착한 콩쥐가 아니에요. 내 예상대로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원견의 번쩍이는 세단이 집 앞에 멈춰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원견은 손에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들어섰다. 밤새 잠을 못 자 초췌했지만 억지로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젯밤처럼 기세등등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보자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실언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나에게 다가와 침대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내 차가운 손을 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하지만 당신도 날 이해해줘야 해. 회사 압박이 너무 심했어. 당신과 우리 아들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리했던 거야. 제발 날 고소하지 마. 그건 당신 남편, 당신 아들의 아버지를 죽이는 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서투른 연기를 보니 헛구역질이 났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의 악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계산적인 속내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일어나요. 연기 그만하고. 여기 관객은 없으니까. 원하는 게 뭔지 바로 말해요. 원견은 일어나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다음 주에 비나캐피탈 투자 심사단이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올 거야. 그 사람들은 가정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행복한 가정, 화목한 부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제발 이번 한 번만 날 도와줘. 현모양처 역할을 해달란 말이야. 이번 투자만 성공적으로 유치하면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그 여자랑도 깨끗이 정리하고 일에만 전념할게. 맹세해.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좋아요. 돌아가죠. 세상에서 가장 성대한 저녁을 차리고 가장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줄게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당신을 구해주고 당신의 화려한 껍데기를 지켜주길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출연료를 지불해야죠. 원견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명품 가방? 차? 아니면 해외여행? 그런 허울뿐인 건 필요 없어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개인 계좌로 당장 5억 원을 입금해요. 양육비 보장 기금 명목으로. 이 돈은 부부 공동 재산과 무관한 내 고유 재산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입금하면 돌아가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냥 돌아가세요.
저와 아들은 여기서도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원견은 입을 떡 벌렸다. 5억 원이라는 액수는 그에게 날아온 핵펀치 같았다. 지금처럼 자금 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5억 원의 현금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자, 장난해? 5억이 무슨 껌값인 줄 알아? 회사 돈은 전부 프로젝트에 묶여 있단 말이야. 지금 당장 현금이 어디 있어? 일단 5천만 원 먼저 받으면 안 될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흥정은 없어요. 사채를 쓰든 내연녀에게 빌리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내 통장에 5억이 찍히면 아들 데리고 돌아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고소장은 오늘 아침 9시에 발송될 거예요. 나는 말을 마치고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누르는 척했다. 원견은 정말로 겁을 먹었다. 그는 손을 들어 나를 막았다. 알았어, 알았어. 1시간만 기다려.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약속은 꼭 지켜야 해. 원견이 황급히 차로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음을 직감했다. 부부의 정은 이제 냉정한 거래가 되었다. 5억 원.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싼 값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나와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종잣돈이 될 것이었다. 나는 탐욕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저 내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을 되찾고 있을 뿐이었다.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난파선이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띵동하는 알림음과 함께 통장에 5억 원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즉시 그 돈을 여러 개로 쪼개 부모님 명의의 적금 통장에 넣고 일부만 생활비로 남겨두었다. 그날 오후 원견의 차가 다시 와서 나와 아들을 그 공동의 집으로 데려갔다. 한때는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복여사가 제단 앞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절을 하고 있었다. 내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며 반갑게 달려나왔다. 아이고 우리 대들보, 우리 손주가 집에 왔네. 오는 길에 힘들진 않았어? 할미가 목 빠지게 기다렸단다. 그녀는 손주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슬쩍 몸을 피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아기가 방금 젖 먹고 잠들었어요. 조용한 방에 눕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 여사는 잠시 머쓱해했지만 원견이 보고 있었기에 아무 말 못하고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 그래. 그럼 어서 방으로 데려가렴. 부엌에 삼계탕 끓여놨으니 이따가 몸보신하라고 가져다 줄게. 나는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요람에 눕혔다. 익숙한 방을 둘러보았지만 마음은 싸늘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친숙한 느낌은 사라지고 없었다. 잠시 후 복 여사가 삼계탕을 들고 왔다. 한약재 냄새가 구수했지만 조금도 입맛이 당기지 않았다. 그녀는 삼계탕 그릇을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식기 전에 어서 먹어라. 제일 좋은 연계로 골랐어. 잘 먹어야 손주 먹일 젖도 잘 나오지. 나는 마지못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앉아 나를 쳐다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했지만 눈은 불안하게 창밖을 힐끔거렸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럼 어서 먹어. 난 아래층 좀 치워야겠다. 복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문을 꽉 닫는 것을 잊었다. 나는 예의상 한 숟가락 뜨려다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호기심에 나는 맨발로 살금살금 문가로 다가가 엿들었다. 집이 복층 구조인데다 조용한 오후라. 1층 거실에서 나누는 복 여사의 통화 내용이 꽤 선명하게 들렸다. 여보세요. 취야? 응, 나다. 아이고, 오늘 혼자 병원 가느라 고생했지. 그놈의 원견이가 바빠서 말이야. 그 마누라가 막 돌아와서 지금 연기 좀 하느라 정신없을 거다. 응, 걱정 마. 난 그 원현이란 년 그냥 씨바디로 생각하니까. 일 끝나고 손주 좀 크면 바로 쫓아낼 거야. 그 시골뜨기가 어디 감히 우리 집 며느리 자리를 넘봐? 너랑 비교나 되겠니? 그녀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나와 이야기할 때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달콤하고 아첨하는 목소리였다. 응, 조금만 참아. 원견이한테 다 말해놨어.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너한테 새 차 한 대 사준다고 하더라. 그러니 태교 잘하고 아들 하나만 더 낳아주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게. 나는 문 뒤에 선 채 굳어버렸다. 손에 든 삼계탕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고막을 찔러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결국 이 삼계탕은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쳐놓은 덫 속에서 나를 잠재우기 위한 수면제였던 것이다. 그들은 나를 바보, 희생양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내연녀야말로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진짜 가족이었다. 나는 눈물을 안으로 삼키고 침대로 돌아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을 보니 목구멍에서 쓴맛이 올라왔다. 나는 삼계탕을 변기에 쏟아버리고 물을 내렸다. 마치 이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씻어내리려는 듯이 나는 입을 닫고 생기를 주기 위해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 올리며 속삭였다. 아가, 네 할머니 연기 참 잘하시지? 하지만 엄마랑 같이 이 연극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꾸나. 나는 이제부터 상대해야 할 적이 타락한 남편뿐만이 아니라 계산적이고 위선으로 가득 찬 그의 가족 전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저택의 공기는 너무나 차가워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벽 구석모기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원견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지친 얼굴에 옷에는 담배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다. 그는 침실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거실에 주저앉아 계속 담배를 피워댔다.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퍼져 그의 초라한 위선을 감쌌다. 나는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흥정한 냉정한 거래, 현금으로 평화를 사는 그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는 아들을 안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나무바닥 위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나자 원견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그는 타담한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끄고는 안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마지못한 표정으로 화면을 빠르게 눌렀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은행 앱에서 춤추는 숫자들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5억 다 마련했어. 계좌 확인해봐. 이거 다 사채업자들한테 급하게 빌린 돈이야. 이자 장난 아니라고. 돈 받았으면 입조심 잘해. 나는 아들을 거실 구석에 있는 요람에 눕히고 휴대폰을 들었다. 파란 화면 불빛이 내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까똑. 알림음은 건조하고 짧았지만 그것은 이 결혼에 대한 내 마지막 환상을 완전히 끝내는 소리였다. 나는 계좌에 찍힌 길고 긴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기쁨은커녕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씁쓸함 뿐이었다. 5억 원. 그것은 내 4년의 청춘, 허리띠를 졸라매며 일했던 세월, 죽을 고비를 넘겼던 출산, 그리고 이 뻔뻔한 배신에 대한 대가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원견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돈은 다 받았어요. 이제 당신 회사가 상장될 때까지 내 역할에 충실할게요. 하지만 기억해요. 이건 양육비지.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고 입막음하는 돈이 아니에요. 원견은 천근만근의 짐을 벗은 듯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의 비굴함은 사라지고 돈 있는 자의 익숙한 오만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일어나 옷깃을 바로잡으며 비웃었다. 돈 받았으면 됐어. 여자들이란 결국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돈 받았으니 우리 엄마한테 인상 쓰지 말고 연기나 제대로 해. 내 큰일 망치지 말고. 말을 마친 그는 욕실로 직행했다. 넓고 차가운 거실에 나와 아들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그날 밤 나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휴대폰으로 수많은 이체 명령을 실행했다. 5억 원을 잘게 쪼개 일부는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님 명의의 적금 통장에 효도 용돈 명목으로 넣었다. 일부는 믿을 만한 사촌 언니의 계좌로 보내 금을 사서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이 재산을 즉시 분산시켜 어떤 변수가 닥치기 전에 합법적인 내 고유 재산으로 만들어야 했다. 다시 소박한 숫자로 돌아간 계좌 잔고를 보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나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가슴이 숨 쉴 때마다 오르락내리락 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가 이 돈으로 너를 위한 튼튼한 성벽을 지어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푸짐한 아침 식사를 차렸다. 원경과 복여사가 식탁에 앉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반찬을 집어주며 현모양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복여사는 내가 순종적으로 굴자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녀는 원견을 힐끗 쳐다보며 마치 거봐, 내가 돈만 주면 끝난다고 했지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 입가의 미소가 복종의 미소가 아니라 꼭두각시들의 춤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자의 미소라는 것을. 나는 이미 자유로 가는 문을 열 열쇠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것이었다. 이 금박을 입힌 지옥을 등지고 그 문을 나설 순간을. 며칠 후 원견은 내게 회사로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직원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애정 표현을 하고 싶다는 핑계였다. 그가 나를 이용해 연기하려는 속셈을 모를 리 없었지만 나는 동의했다. 5억 원의 출연료를 받은 배우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출산 후의 초췌함을 가리기 위해 가볍게 화장을 했다. 3단 도시락통을 들고 택시를 타고 원견의 회사가 있는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레몬그라스 향이 서울의 무더위를 잊게 해주었다. 안내 데스크로 막 다가갔을 때였다. 대리석 바닥 위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귀에 거슬릴 정도로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몸매가 드러나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안내 데스크에 기대서서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바로 등취였다. 출산하던 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들었던 그 내연녀이자 시어머니가 미래의 며느리감이라며 애지중지하던 여자. 등치는 나를 돌아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보는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다가 내 손에 들린 도시락통에서 멈췄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더니 내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발심으로 가득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원견 씨 부인 원연 씨 아니세요? 세상에,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편 도시락 싸다 바치세요? 남편 뺏길까봐 아주 애쓰시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껍게 화장한 얼굴과 어젯밤의 정사 흔적인 듯한 보랏빛 키스마크가 선명한 하얀 목덜미를.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안녕, 동생. 남편 도시락 챙겨주는 건 아내의 도리지. 누구처럼 근무 시간에 한가하게 어슬렁거리면서 교태나 부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등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반짝이는 보석이 밝힌 금팔찌를 찬팔을 내 눈앞에서 흔들며 과시했다.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이거 봐. 어제 원견 씨가 새로 사준 거야. 한정판 디자인이라 서울에 몇 개 없대. 자기 말로는 내 손목이 예뻐서 이런 게 어울린대. 언니 손에서는 기저귀 냄새나 나서 이런 거 차도 아깝다고 하던데. 나는 그 팔찌를 보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봤던 고급스러운 짝퉁 디자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짠돌이인데다 돈에 쪼들리는 원견이 내연녀에게 수백만 원짜리 진짜 금을 사줄 리가 없었다. 나는 등취에게 다가가 둘만 들릴 정도로 귓가에 속삭였다. 동생아, 언니가 한마디 해줄게. 다음부터 자랑하려면 좀 진짜 같은 걸로 해. 그 팔찌 도구만 짝퉁이잖아. 원견 씨가 5만 원 주고 산 영수증 아직도 양복 주머니에 있더라. 오늘 아침에 내가 세탁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 등취의 얼굴색이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그리고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황급히 팔을 내리며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팔찌를 쳐다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마치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듯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도 그냥 차고 다녀. 어쨌든 그 사람 성이잖아. 난 이제 올라가 볼게. 밥 식으면 맛없으니까. 나는 등취를 지나쳐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로비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체인만 벙긋거리는 그녀를 남겨두고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등취를 손가락질하자 그녀는 창피함에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황급히 도망쳤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나약하고 순종적이지 않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뻔뻔한 자들과의 싸움에서는 주먹이나 막말이 아니라 침착함과 그들의 허영심을 직접 겨냥하는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말, 우리 집은 원견이 밤낮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인 이 사장 부부를 맞이하기 위해 화려하게 꾸며졌다. 원견은 내게 옷차림부터 걸음걸이, 심지어는 우리가 행복한 부부임을 보여주기 위해 해야 할 대사까지 꼼꼼하게 일러주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온갖 사내 진미로 상을 차리며 이것이 바로 원견이 그토록 꿈꾸던 수천억짜리 식사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녁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원견은 귀에 걸린 미소를 지으며 이 사장 부부를 맞이했다. 이 사장은 중년의 풍채 좋은 남자로 상류층의 권위가 느껴졌다. 그의 아내인 이 여사는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나는 아들을 안고 나가 인사했다. 이 여사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설거지물에 불어터진 내 손에서 시선을 멈추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로 교묘하게 포장되었다. 원견은 계속해서 내게 음식을 집어주며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자기야, 고생 많았지. 기력 회복하게 많이 먹어.
이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제 아내가 정말 살림꾼입니다. 집안일은 전부 아내가 도맡아 해서 전 마음 놓고 일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집어준 고기를 받았지만 속에서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맞은편에 앉은 이 여사는 말이 없었지만 그 눈은 우리 부부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원견 씨가 무척 바쁘다고 들었는데 아내와 아이를 돌볼 시간은 있나요? 산후에는 여자들이 예민해서 남편이 곁에 많이 있어줘야 하는데 원견은 재빨리 대답했다. 그럼요. 아무리 바빠도 아내와 아들을 위해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말마다 한강공원에 가서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시켜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멈칫했다. 아들에게 죽을 떠먹여주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강공원? 그래, 그는 한강에 자주 갔다. 하지만 그건 등치와 함께 그녀의 고급 오피스텔에 가기 위해서였지. 나와 아들을 데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태연한 척하며 부드럽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네, 원견 씨는 정말 자상해요. 다만 너무 바빠서 가끔 깜빡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는 아기 몸보신 시켜준다고 랍스터 죽을 싸왔는데 우리 아들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잊었더라고요. 하마터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뻔했어요. 다행히 제가 먼저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요. 내 말은 마치 식사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원견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다. 그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며 더듬거렸다. 아, 그날은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요즘 일이 많아서 자꾸 건망증이 생겨. 이 사장은 허허 웃으며 넘어갔지만 이 여사는 달랐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원견을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보더니 나를 향해 묘한 이해심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이 여사는 천천히 하지만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꾸린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가정이 따뜻해야 남자도 마음 놓고 높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이에요.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높은 집도 무너지는 법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원견 씨? 원견은 고개를 끄덕일 뿐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 여사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며 원견이 애써 연출한 완벽한 연극의 균열을 이미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다. 식사가 끝나고 이 사장 부부는 돌아갔다. 차에 타기 전 이 여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개인 명함을 쥐어주고는 작게 속삭였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우리 여자들은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고급 세단을 보며 손에 든 명함을 꽉 쥐었다. 이 고독한 싸움에서 중요한 동맹을 얻은 기분이었다. 원견은 집으로 돌아와 분노에 찬 얼굴을 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의심의 씨앗이 투자자의 마음에 뿌려졌고 그것이 곧 가시 돋친 나무로 자라나 그의 계획을 망가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원견은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수십억 원의 숫자와 유령 프로젝트 이름을 중얼거렸다. 나는 뒷정리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다. 공간은 그의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지금이 천금 같은 기회다. 나는 내가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재정비리의 증거를 찾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원견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비싼 소가죽 서류 가방에 살금살금 다가갔다. 평소에는 조상님 묘처럼 소중히 다뤄 목욕할 때도 문 앞까지 가져가는 물건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안에는 온갖 서류와 계약서, 그리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룸살롱과 노래방 접대비, 영수증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나는 쓸데없는 것들을 제쳐두고 뒤지다가 가방맨 아래에 깊숙이 끼워져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 묶음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꺼내 휴대폰 불빛에 비춰보며 빠르게 훑어내렸다.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 흐름에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돈의 행선지였다. 그 돈들은 원견이 늘 자랑하던 건설 자재 공급업체나 하청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모두 안심무역서비스라는 이름의 회사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이름이었지만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 율물리. 그곳은 바로 내가 예전에 등취의 신분증에서 우연히 봤던 그녀의 고향 주소였다.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등취는 단순한 꽃뱀이 아니었다. 그녀는 원견이 휘말린 거대한 자금 세탁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원견은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은행 대출금과 투자금을 빼돌린 뒤 등취의 유령 회사의 서비스 대금인 것처럼 송금하고 있었다. 그 돈은 세탁되어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원견의 회사는 거대한 빚더미를 아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출 책임의 법적 당사자는 담보 서류에 서명한 우리 부부였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떨리는 손으로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촬영했다. 나는 잠든 원견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젊은 내연녀와 그 배후 세력의 손에 놀아나는 재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스스로를 사냥꾼이라 여겼지만 실은 살이 통통하게 찐 채 잡아먹힐 날만 기다리는 사냥감이었던 것이다. 나는 거래 내역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가방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며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공포를 느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치적 문제가 아니었다. 경제범죄이자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와 아들 모두 원견의 어리석은 야망과 함께 파묻히게 될 치명적인 덫이었다. 나는 더 빨리, 더 단호하게 움직여야 했다. 올가미가 우리 모자의 목을 조이기 전에 그날 오후 서울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었지만 공기는 축축하고 답답했다. 나는 조용한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내가 원견의 이상한 낌새를 처음 눈치챘을 때부터 몰래 고용한 사설탐정 준이 앉아 있었다. 준은 내 쪽으로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밀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현 씨,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진실은 남편의 외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고소한 원두커피 향도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쓴맛을 감출 수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등취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인물 관계도였다. 등취는 단순히 시골에서 상경에 성공하려다 우연히 내 남편의 눈에 든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 장 회장의 먼 조카였다. 장 회장은 바로 원견의 회사에 가짜 자본을 투입하고 있던 배후 인물이었다. 보고서에는 등취가 2년 전 장 회장에 의해 인턴 신분으로 원견의 회사에 잠입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처음 임무는 자금 흐름을 감시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미모와 교활함으로 빠르게 사장의 침실을 차지했고 장 회장이 원견을 조종하는 눈과 귀이자 도구가 되었다. 원견이 최근 내린 모든 잘못된 경영 판단과 터무니없이 높은 이율의 대출 계약 뒤에는 등취의 달콤한 베갯머리 송사가 있었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등취와 장 회장이 은밀한 고급 식당에서 만나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등취는 원견 옆에 있을 때의 애교 많고 나긋나긋한 모습이 아니었다. 대신 계산적이고 노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장 회장에게서 두툼한 돈 봉투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사진 아래에는 1차 자금 집행, 성공보수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내 손이 떨리며 사진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내 남편 원견은 사실 교활한 늙은 여우들의 돈놀이판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 재물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돈을 합법화하기 위해 한 푼 한 푼 피와 살을 빨리고 감옥으로 떠밀리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사람들은 빗속에서 바쁘게 오갔다. 문득 원견이 불쌍해졌다. 그는 헛된 환상을 조차 가정을 조강지처를 벌였다. 그리고 그가 결국 얻은 것은 잔인한 이용뿐이었다. 하지만 그 연민은 곧 분노에 묻혔다. 그는 탐욕과 욕망 때문에 스스로 늑대를 집안으로 끌어들였고 아내와 자식을 위험에 빠뜨렸다. 준이 나를 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감시가 필요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다시 단단해졌다. 원견 씨 회사의 부채, 특히 장 회장과 관련된 대출들을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이 올가미가 얼마나 목을 조여오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카페를 나서며 나는 빗속을 걸었다. 속으로 다짐했다. 원견이 스스로 덫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면 내가 밖에서 그 덫이 닫히는 순간을 기다려 내 아들의 것을 지켜내겠다. 그날 저녁 아들을 재우고 있을 때였다. 테이블 위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새 메시지 알림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아기를 눕히고 베란다로 나가 메시지를 열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었다. 그리고 쌍태아라는 글자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초음파 사진도 함께였다. 그 아래에는 원견이 등취 옆에서 곤히 잠든 모습이 담긴 적나라한 침실 사진들이 이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저열한 만족감이 가득했다. 마지막 메시지는 도발적이고 오만한 문장이었다. 원현 언니, 원견 씨가 언니한테 나는 시큼한 젖 냄새 이제 역겹대요. 내가 그이의 아들 쌍둥이를 가졌다고요. 알아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요. 나중에 길바닥으로 쫓겨나서 망신당하지 말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을 부숴버릴 듯이 꽉 쥐었다. 그녀는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 더러운 사진들로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를 격분시켜 소란을 피우게 만들고 싶어 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소리치며 울고 전화를 걸어 욕을 퍼붓거나 머리채를 잡고 싸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선을 넘어 저열한 인간들의 본 모습을 본 지금의 나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밤바람에 분노를 식혔다. 나는 등치가 하루빨리 이 집의 안주인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녀는 내가 계속 버티면 자신과 장 회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비밀 폴더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해 증거로 남겼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깊은 비아냥을 담아서 안녕 동생, 외도 증거 보내줘서 고마워. 법정에서 재산 분할 더 많이 요구할 명분이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내 덕분에 살았네. 아, 그리고 몸 조심해. 임신부가 밤늦게까지 그런 잔머리 굴리면 애한테 안 좋아. 참, 교도소 태교 프로그램도 미리 좀 알아봐. 거긴 시설이 열악해서 한강뷰 오피스텔처럼 시원한 에어컨은 없을 테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휴대폰을 껐다.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다. 이 메시지를 읽고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릴 등취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녀는 아이를 이용해 나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해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아이를 지키는 엄마였고 지금 나에게 원견과 등취는 평화를 되찾는 길 위에서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나는 침실로 돌아왔다. 원견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지금쯤 등취 곁에서 그 가짜 쌍둥이의 기쁨을 나누고 있겠지. 나는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가, 엄마는 누구도 널 다치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게 네 아빠든 저 사악한 여자든. 이 전쟁은 질투에 눈먼 여자의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싸울 거란다. 다음 날 아침, 동네가 유난히 시끄러웠다.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동네 방송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와 함께 골목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복 여사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시장에 다녀오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 서서 손짓 발짓을 해가며 신나게 자랑하고 있었다. 아이고, 이 집도 이제 곧 허물고 빌딩 올릴 거예요. 우리 아들 원견이 회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한다는데 기업 가치가 수천억이래요. 그때 되면 난 그냥 앉아서 돈방석에 앉는 거지. 뭐 하러 이런 낡은 집에 살겠어요? 호기심 많은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어 이것저것 묻자. 복 여사는 더욱 신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저 시골뜨기 며느리도 곧 쫓아낼 참이에요. 늙고 못생긴 데다 하는 짓도 밉상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젊고 예쁜 새색시를 얻었는데 명문가 집안에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쌍둥이까지 임신했다지 뭐예요. 우리 집안 복이 아주 넘쳐 흘러요. 그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작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듣는 내가 다 창피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것을 이 어리석은 자랑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 예상대로 원견이 곧 수천억대 부자가 되지만 아내를 버리고 재산을 빼돌릴 것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점심때가 되어 원견이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그에게 몇 천만 원씩 빌려줬던 소액 채권자들이었다. 그가 빚을 떼먹고 도망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 돈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하는 전화였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아니요, 무슨 그런 헛소문을. 저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며칠만 더 시간을. 원견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전화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는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맛있게 닭다리를 뜯고 있는 복 여사를 향해 소리쳤다. 어머니, 시장 가서 또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요. 채권자들이 어머니가 제가 안 해버리고 재산 빼돌린다고 자랑하는 걸 듣고 지금 다들 돈 빼겠다고 난리잖아요. 복 여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닭다리를 내려놓고 딱 잡아댔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그냥 네가 곧 큰 부자 되고 인생 역전할 거라고 말했을 뿐이야. 걔들이 배 아파서 돈 갚으라는 거지. 그게 왜 내 탓이야. 원견은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 국그릇이 넘치도록 식탁을 세게 내리쳤다. 어머니 제발 좀 조용히 계세요. 부자는커녕 지금 파산하게 생겼다고요. 이제부터 어디 가서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온 가족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테니까. 며느리 앞에서 아들에게 호되게 야단 맞은 복 여사는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벌개진 채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잘났다 잘났어. 돈 좀 번다고 이제 애미를 무시해? 내가 너 좋으라고 한 말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 이 불효자식. 그녀는 문을 쾅 닫았지만 나는 그녀가 방에서 등취에게 고자질 전화를 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지금 그녀의 눈에는 등취만이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나와 원견은 모두 못난 자식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절망에 빠져 머리를 쥐어뜯는 원견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무지와 허영심은 원견이 앉아있는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다. 나는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내부 갈등과 망상이 스스로를 파멸시킬 것이었다. 나는 원견에게 고기 반찬을 집어주며 차갑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든든히 먹고 빚 갚을 힘이라도 내요. 어머니도 다 당신 잘 되라고 남들한테 으스대고 싶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원견은 무력하고 지친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그는 이 붕괴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오후 원견이 회사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채권자들을 해결하러 나간 틈을 타 나는 그의 서재를 청소했다. 평소 원견은 다른 사람이 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 항상 문을 잠가두었다. 하지만 오늘은 빚 독촉 전화에 정신이 없었던 탓인지 문을 잠그는 것을 잊었다. 나는 담배 연기 자욱한 방으로 들어섰다. 서류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 주인의 혼란스러운 심경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충 청소만 하려 했는데 책장과 벽 사이의 작은 틈새에 눈길이 멈췄다. 푸른색 서류 파일 하나가 끼어 있었다. 떨어졌거나 누군가 급하게 숨긴 듯한 모양새였다. 호기심에 나는 파일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표지에 굵게 인쇄된 생명보험 계약서라는 글자에 미간이 찌푸려졌다. 원견은 보험에 들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는 계약서를 열어보았고 보험금 항목에 적힌 숫자를 보고 소리 지를 뻔했다. 20억 원. 원견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거액이었다. 하지만 내 등골을 오싹하게 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한 것은 보험금이 아니었다. 수익자 항목이었다. 거기에는 내 이름도, 우리 아들 이름도, 심지어 복 여사의 이름도 없었다. 대신 탐정이 경고했던 장 회장의 또 다른 자회사인 장가, 청갸, 투자무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조항들을 꼼꼼히 읽었다. 이 계약은 3개월 전에 매우 높은 보험료로 체결되었다. 특히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한다는 특별 조항이 있었다. 내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계약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왜 원견이 이렇게 큰 금액의 보험에 들고 수익자를 장 회장의 회사로 지정했을까? 끔찍한 시나리오가 공포 영화처럼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장 회장과 등취는 단순히 원견을 이용해 돈을 세탁하거나 회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훨씬 더 잔혹한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견의 회사가 망하거나 그의 이용 가치가 다했을 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원견은 죽고 자금 세탁의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장 회장은 그들이 투자했던 돈을 메우기 위해 거액의 보험금을 유유히 수령할 것이다. 내 남편, 그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원견은 말 그대로 도살될 날을 기다리며 살이 찌워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거물과 손잡고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제물로 바쳐질 돼지에 불과했다. 공포가 온몸을 파고들었다. 원견이 우리 모자에게 한 짓 때문에 그를 동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바로 곁에서 살인과 돈을 노린 잔혹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나는 황급히 계약서 전체를 한 장 한 장 모든 세부 사항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촬영했다. 그리고 파일을 원래 있던 책장 틈새에 다시 밀어넣고
내가 들어왔던 모든 흔적을 지웠다. 나는 방에서 나와 문을 잠갔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이 싸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재산이나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살인을 계획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들의 길을 막을 때 무슨 짓이든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생명보험 계약서를 발견한 직후 나는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갓 출산한 여자의 힘만으로는 장 회장 같은 어둡고 잔인한 세력에 맞설 수 없었다. 나는 이 여사의 금빛 명함을 떠올렸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어색함을 꿰뚫어 보았던 전략적 투자자의 아내. 그녀는 우리 여자들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구명줄과 같았다. 나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이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 회장의 눈을 피해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전통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만남은 은은한 침향과 조용한 명상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내 마음속의 폭풍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이 여사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자주색 벨벳 한복을 입은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날카로움을 풍겼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연잎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살피면서도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급하게 보자고 한 걸 보니 필시 안 좋은 일이 생긴 거겠지. 원견 씨와 관련된 일인가? 그날 보니 행복한 척하는 게 영 어색하더라니. 나는 시간을 끌지 않았다. 나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생명보험 계약서를 찍은 사진들이 열려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 여사님, 사장님께서 제 남편 회사에 투자하시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속는 것을 원치 않고 제 아이와 제 목숨도 구하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이 여사는 휴대폰을 들었다. 처음에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사진을 넘겨볼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옥반지를 낀 그녀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쥐었고 장 회장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과 의심스러운 생명보험 조항을 보았을 때 그녀의 숨결은 가빠졌다. 남편과 함께 수년간 사업 현장을 누빈 그녀는 이 숫자들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 내 남편은 거대한 자금 세탁 및 투자 사기 사건의 제물로 이용되고 있었고 다음 희생자는 바로 그녀의 부부였다. 이 여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닦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각하게 가라앉았다. 일이 이 정도로 끔찍할 줄은 몰랐네. 원견 씨가 그냥 바람 좀 피우는 철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 조폭의 자금 세탁까지 연루됐을 줄이야. 이 증거들이 공개되면 자네 남편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라는 건 아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삼켰다. 알고 있습니다, 여사님. 저도 그 사람이 뼛속까지 밉지만 그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진흙탕에 빠지게 할 수는 없어요. 여사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를 감싸달라는 게 아니라 배후에 있는 자들의 실체를 밝혀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밤새 고민했던 위험하지만 유일한 계획을 이 여사에게 설명했다. 이 여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내 차가운 손을 잡아 꽉 쥐었다. 좋아, 내가 돕겠네. 자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내 남편과 나를 속이는 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야. 우리 집 돈은 피땀 흘려본 돈이지. 저런 놈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조개 껍데기가 아니야. 계획대로 진행하게. 투자사와 수사기관 쪽은 내가 적절한 시점에 움직일 수 있도록 손을 써두겠네. 찻집을 나오며 내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동맹을 얻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패를 손에 쥐었다. 밖은 저녁 노을이 지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마치 이 도시에 그리고 저 탐욕스럽고 잔인한 자들의 머리 위로 곧 거대한 폭풍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듯했다. 이 여사를 만난 지 이틀 후 예상대로 등취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지만 위협적인 내용이었다. 원연 언니, 오늘 오후 3시에 한강뷰 아파트로 와요. 원견 씨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혼자 오는 게 좋을 거예요.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남편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문자를 읽자마자 나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녀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자백,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철저히 준비했다. 그녀가 경계심을 풀도록 일부러 수수하고 촌스러운 옷을 입었다. 하지만 가슴 주머니 안에는 탐정준이 준 초소형 녹음펜을 숨겼다. 그리고 이 여사와 변호사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을 켜두고 30분 후에도 안전하다는 연락이 없으면 즉시 행동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거울을 보니 잠 못 자 퀭한 눈의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내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잠든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엄마 금방 다녀올게. 우리 아가 외할머니랑 잘 있어. 등취가 사는 고급 아파트는 상류층의 상징인 한강변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크리스털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아로마 향이 나를 압도했다. 이곳은 내 피와 땀, 원견의 은행 빚이 제3자의 사치를 위해 쏟아부어진 곳이었다. 나는 2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화면에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정교하게 조각된 참나무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등취가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얇은 붉은색 실크 슬립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화장되어 있었고 입가에 걸린 미소는 날카로웠다. 어머, 원현 언니, 시간 맞춰 오셨네. 들어와요. 집이 좀 어수선한데 이해해줘요. 어젯밤에 원견 씨가 너무 격하게 굴어서 치우느라 혼났네. 그녀는 일부러 원견을 언급하며 나를 자극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겁에 질린 순종적인 아내인 척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는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뻥 뚫린 전망을 자랑했고 가구는 모두 값비싼 수입품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본차이나 찻잔 세트와 프랑스식 디저트가 놓여 있었다. 등취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앉아요. 무슨 가정부처럼 서 있지 말고. 내가 다 민망하네. 오늘 언니를 부른 건 내 뱃속의 아이와 원견 씨의 미래에 대해 상의 좀 하려고요. 나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일부러 떠는 척했다. 뭘 원하시는 거죠? 제발 그 사람 좀 내버려둬요. 그 사람 지금 빚더미에 앉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마세요. 등취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넓은 거실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일어나 바바알로 가서 오렌지 주스 2잔을 따랐다. 나는 곁눈질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왼쪽 잔을 들 때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했고 엄지손가락이 잔 가장자리를 스치는 것을 보았다. 뻔한 수법이었지만 그녀는 나 같은 촌스러운 여자에게는 통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화 좀 시켜요. 방금 짠 신선한 오렌지 주스니까 건강에 좋다고요. 등취는 내 앞에 주스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교활한 기대감이 번뜩였다. 나는 황금빛 오렌지 주스를 보았다. 신선해 보였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차가웠다. 등취는 맞은편에 앉아 날카롭게 아이라인을 그린 눈으로 내 앞에 오렌지 주스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초조함이 화장으로 두껍게 덮인 얼굴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안절부절못하며 재촉했다. 마셔요 언니. 뭘 그렇게 사양해. 마시고 얘기해야 편하지.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떠니까 내가 꼭 산모 괴롭히는 사람 같잖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잔 밑바닥에 아직 다 녹지 않은 하얀 가루가 오렌지 알갱이 사이로 보이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나는 마시는 척하다가 입술이 잔에 닿는 순간 갑자기 창밖을 가리키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나, 저기 베란다 밖에 누가 매달려 있어요. 등취는 화들짝 놀라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재빨리 오렌지 주스를 소파 옆 화분에 쏟아버리고 빈잔을 입에 대고 꿀꺽 마시는 신용을 하며 입가를 훔쳤다. 등취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얼굴은 짜증으로 가득했다. 언니 돌았어? 여긴 25층이야. 누가 베란다에 매달려 있겠어. 하여튼 촌스럽기는. 내 손에 잔이 비어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입가에 다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연기를 시작했다.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왜 이렇게 어지럽지? 머리가 핑핑 도네. 주스에 뭘 탄 거야. 내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쓰러지는 것을 본 등취는 통쾌하게 웃었다. 더 이상 본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내 이마를 경멸적으로 툭툭 쳤다. 뭘 탔냐고? 그냥 즐거워지는 약 좀 탔지. 이거 마시면 곧 기분이 아주 좋아질 거야. 스스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미친년처럼 난동을 부리게 될걸. 그럼 내가 그 모습을 싹 찍어서 원견 씨랑 회사 사람들한테 보내줄 거야. 그때도 그 현모양처 체면이 남아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 등취는 말하며 미친 듯이 웃었다. 나는 눈을 감고 기절한 척했지만 귀는 그녀의 모든 자백을 듣기 위해 쫑긋 세우고 있었다. 내가 움직이지 않자 약효가 퍼졌다고 생각한 등취는 방을 어슬렁거리며 승리에 도취된 미치광이처럼 중얼거렸다. 그 멍청한 원견. 내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지. 흥.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남자 따위. 장 회장님이 걔 돈 빼내고 회사 이용해서 돈 세탁하라고 연기하라고 안 했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놈이랑 한 침대에서 자겠어? 걔 겨드랑이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다고. 그녀는 거울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납작한 배를 두드리더니 갑자기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두툼한 실리콘 보형물을 꺼내 소파에 휙 던졌다. 이 쌍둥이도 마찬가지지. 멍청한 것들. 온 가족이 철석같이 믿더라. 내가 미쳤다고 그 시골뜨기 집안애를 낳아주겠어? 마지막으로 주식 양도 계약서에 도장 찍고 최종 자금만 빼내면 아주 평생 잊지 못할 한 방을 먹여주고 해외로 뜰 거야. 거기서 맘껏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내 주머니 속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나는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통쾌함이 솟구쳤다. 등취는 너무 자신만만했고 그 오만함이 바로 그녀를 묻을 무덤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 연극의 관객이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등취는 원견의 돈으로 산 명품 옷을 거울 앞에서 입어보며 여전히 나와 시댁 식구들에 대한 악담을 퍼부었다. 그 늙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야. 탐욕스럽기는 내가 가짜 임신한 거 자랑하니까 눈이 뒤집혀서 날 여왕처럼 모시더라. 두고 봐, 내가 뜰 때 이 실리콘 쪼가리나 선물로 보내줘야지. 그 고무로 만든 손주나 끌어안고 울라고.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승리를 상상하며 깔깔거렸다. 그녀가 가장 희열에 차 있을 때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를 정돈하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거울을 통해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내 움직임에 등취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그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너 어떡해? 멀쩡해? 약이 아직 효과가 없는 거야? 그녀는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치며 휴대폰을 찾았다. 나는 태연하게 일어나 옷의 먼지를 털었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울렸다. 내 약, 효과 좋더라. 안타깝게도 저 화분이 나 대신 마셨지만 연기는 아주 실감났는데 너무 일찍 막을 내린 게 아쉽네, 동생. 나는 핸드백에 교묘하게 설치해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원견개발 주주총회라는 이름의 비공개 그룹에서 진행 중인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이 켜져 있었다. 나는 화면을 등취 쪽으로 들어보이며 비웃었다. 자 봐. 시청자들한테 인사라도 해야지. 지금 20명 넘게 보고 있어. 대주주, 투자자들, 그리고 특히 사무실에서 너의 이 명연기를 감상하고 있는 원견 씨도 자기 몸 냄새와 지능에 대한 네 평가를 듣고 아주 감동받았을 거야. 등취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화면에는 댓글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세상에, 대국민 사기극이네. 당장 경찰에 신고해. 원견이 어딨어. 당장 해명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내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 날 함정에 빠뜨려? 당장 꺼. 당장 끄라고. 하지만 내가 더 빨랐다. 나는 뒤로 물러나 그녀를 피하고 카메라를 향해 차갑게 말을 이었다. 모두 똑똑히 보셨습니까? 이 여자가 바로 제 남편이 모시던 여자이자 여러분의 회사 돈을 빼돌린 주범의 실체입니다. 자금 세탁, 사기, 가짜 임신에 대한 모든 증거는 기록되었습니다. 원견 씨, 보고 있죠?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여자가 당신에 대해, 당신의 귀한 쌍둥이 아들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똑똑히 들었죠? 한편
회사 사무실에서는 원견이 주주들의 분노에 찬 시선에 둘러싸여 컴퓨터 화면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작은 연인이 이제는 그를 무자비하게 모욕하는 악마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잔인한 진실은 원견의 머리 위로 날벼락처럼 떨어져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등치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과도를 집어들고 핏발 선눈으로 미친 듯이 소리쳤다. 죽여버릴 거야. 내 계획을 망친 널 죽여버리겠어. 그녀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내게 달려들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문 밖에서 정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과도 끝이 내 가슴을 향해 날아오던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아파트 문이 부서졌다. 참나무 문짝이 대리석 바닥 위로 나뒹굴었다. 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한 그림자가 태풍처럼 달려들어 등취에 팔을 쳐냈다. 과도는 소파에 깊숙이 밝혔다. 탐정준이었고 그 뒤로 관할 경찰관 2명과 내 변호사가 뒤따랐다. 등취는 바닥에 제압당했다. 화장으로 뒤덮인 얼굴은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도마 위에 생선처럼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이거 놔. 너희들 누구야? 여긴 내 집이야. 불법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야. 하지만 경찰관이 차갑게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자 그녀의 외침은 잦아들었다. 등취 씨, 마약류 소지 및 사용 살인미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현장에서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닥에 쓰러진 등취를 연민의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평소에 거만하고 요염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패배자의 비참함만 남아있었다. 경찰관은 장갑을 끼고 약물이 든 오렌지 주스잔과 그녀가 소파에 던져둔 실리콘 가짜 인부배를 증거물로 수집했다. 등취는 자신의 고무로 만든 아들이 증거물로 압수되는 것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연극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아냥거렸다. 등취야, 내가 말했지. 연기에 너무 몰입하면 배역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이 한강뷰 아파트 참 좋긴 한데 널 법으로부터 지켜줄 창살은 없네. 간방 가서 태교 잘해. 아, 참, 내 실리콘배 말이야. 등취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나를 노려봤지만 분함에 찬 흐느낌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등취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후 나는 베란다로 나가 한강의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지난 몇 달간 나를 짓눌렀던 어둠과 공포를 날려버리는 듯했다. 나는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아래의 차들을 내려다보며 천근만근의 짐을 벗은 기분을 느꼈다. 상상했던 통쾌함이나 극도의 기쁨보다는 이상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이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연아, 무사한 거지? 라이브 보면서 심장이 다 멎는 줄 알았어. 정말 대단해. 네가 해냈어. 나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저절로 뺨을 타고 흘렀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여사님과 다른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아들한테 가봐야겠어요. 아기가 저를 오래 기다렸을 거예요. 같은 시각, 등취가 체포될 때 원견의 회사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다. A급 빌딩 18층에 위치한 화려한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충격적인 라이브를 목격한 주주와 투자자들이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원견을 둘러싸고 있었다. 욕설과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은행과 파트너들의 전화벨 소리를 압도했다. 원견은 사장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텅 빈 눈은 꺼진 컴퓨터 화면을 향해 있었다. 바닥에 박살난 휴대폰처럼 그의 경력과 명예도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무시하던 촌스러운 아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 숨겨온 모든 어두운 비밀과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들어섰다. 시끄럽던 공간이 순간 조용해졌다. 지휘관이 원경과 장 회장 장애에 대한 구속영장을 낭독했다. 죄목은 주가 조작, 사기, 자금 세탁이었다. 늘 위험있던 장 회장도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원견은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다. 그는 절망적으로 발버둥치며 외쳤다.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장 회장과 등취가 시킨 일입니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장 회장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으르렁거렸다. 헛소리 마라. 대출 서류, 송금 명령서, 전부 내 서명이야. 탐욕이 부른 화를 누굴 탓해? 원견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경찰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갔다. 그는 동정의 눈빛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직원들의 경멸과 분노에 찬 시선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수천억 대 그룹을 이끌겠다던 꿈을 키웠던 이제는 텅 비고 차가운 사장의자를 돌아보았다. 경찰들 사이로 끌려가던 순간 문득 내가 떠올랐다. 그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따뜻한 죽, 창업 초기에 밤새 함께 장부를 정리하던 내 모습이 후회가 밀려왔지만 너무 늦었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짖었다. 연아, 나 좀 구해줘. 내가 잘못했어. 연아. 그의 처절한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다. 나는 그곳에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탐욕과 욕망으로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남자를 결코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그 시각 집에서는 복 여사가 여전히 여왕의 꿈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며 수입포도를 먹고 원견이 상장하면 어떤 옥빈녀를 살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충격적인 라이브나 아들의 체포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녀의 낡은 휴대폰 유심을 명예 변경 핑계로 빼놓았기 때문이었다. 꿈에 잠겨있던 복 여사는 집이 무너질 듯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녀가 허둥지둥 문을 열자마자 온몸에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민머리의 두목이 개목줄처럼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턱을 치켜들며 물었다. 원견이 어딨어? 당장 나오라 그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떼어먹을 셈이야. 복 여사는 겁에 질려 더듬거렸다. 무슨 일로 제 아들을? 우리 아들은 큰 회사에서 일해요. 당신들한테 돈 빌릴 리가 없어요. 두목은 비웃으며 차용증을 유리 테이블 위로 던졌다. 큰 회사 같은 소리 하네. 그놈이 집 마누라 준다고 우리한테 5억을 빌렸어. 이자까지 합해서 이제 7억이야. 안 갚으면 이 집 우리가 접수한다. 집을 접수한다는 말에 복 여사는 기겁했다. 그녀는 안방으로 달려가 자물쇠로 잠긴 자개장을 열고 비닐로 새겹산 등기부등본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등기부등본을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강한 척 말했다. 함부로 굴지 마. 이 집은 우리 부부랑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두목은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그는 서류를 복 여사의 얼굴에 던졌다. 할망구, 정신 차려. 이건 옛날에 복사해둔 거잖아. 진짜 등기부등본은 당신 아들이 반년 전에 은행에 담보로 잡혔어. 우리한테도 이걸로 믿으라고 각서까지 썼다고. 지금 은행에서 이 집 재산 동결시켜서 곧 압류 딱지 붙을 거야. 알아서 짐 싸서 다리 밑으로 갈 준비나 해. 그 말을 들은 복 여사는 눈이 뒤집히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등기부등본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착하고 똑똑한 가문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사기꾼이 되어 부모의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니. 그녀는 황급히 TV를 켰다. 마침 저녁 뉴스에서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끌려가는 원견의 모습이 65인치 화면에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다. 내 아들아, 원견아,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복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었다. 빚쟁이들은 사람이 쓰러지자 골치 아파질까봐 서둘러 자리를 떴다. 부귀 영화의 꿈이 산산조각 난 폐허 속에 그녀만 남겨졌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이웃들은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찼다. 누군가는 구급차를 불렀고 누군가는 비웃었다. 그러게 탐욕 부리더니 꼴 좋다. 맨날 며느리 무시하더니 이제 속이 시원한가. 나는 이웃에게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인과응보는 늦을 때도 있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은 없다. 그녀는 아들의 잘못을 방관했고 며느리와 손주를 내쳤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고독과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운명의 날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피의자 원견의 가족 자격으로 구치소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소독약 냄새와 곰팡내 가득한 차가운 접견실로 들어서자 수십 킬로그램은 빠진 듯 깡마르고 수염이 덥수룩하며 잠 못 자 퀭한 눈에 원견이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그는 유리 칸막이에 얼굴을 바싹대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연아, 왔구나. 제발 나 좀 구해줘. 나는 의자에 앉아
낯선 사람을 보듯 그를 쳐다보며 담담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당신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걸 주러 왔지. 나는 작은 틈으로 서류 뭉치를 밀어 넣었다. 내 서명이 담긴 이혼 소송장이었다. 원견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경련을 일으키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런 때에 날 버리겠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연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당신한테 돈 있잖아. 그때 내가 준 5억, 그걸로 변호사 선임해서 날 좀 꺼내줘. 출소하면 정말 다시 시작할게.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 평생 갚으면서 살게.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텅 빈 접견실에 씁쓸한 웃음소리가 울렸다. 원견 씨, 여전히 순진하시네. 그 5억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나한테 이체한 돈이에요. 은행 기록에 채무 변제 및 일시불 양육비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 변호사가 철저하게 처리해서 이제 그 돈은 나와 아들의 합법적인 재산이에요. 당신 사기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당신, 내가 내 아들 돈으로 치즈와 드시를 배신한 사람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견은 망연자실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소리쳤다. 날 속였어. 이 독한 여자, 처음부터 전부 계획한 거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기꾼은 더 고단수를 만나는 법이죠. 아,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요. 당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쌍둥이 아들 말이에요. 경찰 감식 결과 그냥 실리콘 보형물이었대요. 당신의 그 등취씨가 다 자백했어요. 임신한 적도 없고 전부 당신 돈 뜯어내고 조종하려는 연극이었다고. 이 소식은 원견의 심장을 꿰뚫는 마지막 비수였다. 그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이 뒤집혔다.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이 사기꾼년들 날 속였어. 차라리 날 죽여. 원견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구치소에 울려 퍼졌고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를 제 앞에 끌고 갔다. 나는 쇠문 뒤로 사라지는 그의 초라하고 미쳐버린 뒷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원망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가족, 명예, 돈, 그리고 대를 이을 아들이라는 마지막 희망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일어나 핸드백을 고쳐 메고 구치소를 나섰다. 밖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나는 자유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마치 몸에서 악성 종양을 떼어낸 듯 가벼웠다. 결혼은 죽었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택시를 타고 복 여사가 뇌졸중으로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의 초가을, 고즈넉한 거리에는 낙엽이 뒹굴고 있었다. 나는 차창 밖으로 주말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을 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내 아들은 언제쯤 저런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수사기관에서 한때 뻔뻔했던 내연녀 등치는 감형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만삭의 배가 사실은 해외에서 수백만 원을 주고 주문한 고급 실리콘 보형물이었다고 실토했다.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만든 가짜 초음파 사진과 타고난 연기력으로 원견과 복 여사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했다. 그녀의 눈에 원견과 그의 가족은 자신과 장 회장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낼 어리석은 젖소에 불과했다. 나는 복 여사의 병실로 들어섰다. 짙은 소독약 냄새에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새하얀 병상에 누워 있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날,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왼쪽 몸이 마비되었다. 얼굴은 비뚤어졌고 입가에서는 침이 흘러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에 희미한 분노가 어렸다. 그녀는 습관처럼 나를 욕하려 했지만 나오는 소리는 의미 없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한때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애도 못 낳는다며 비웃던 여자가 이제 썩은 나무 토막처럼 누워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인간의 탐욕이 부른 비극에 대한 슬픔이 느껴졌다. 나는 가방에서 경찰의 감정 결과를 꺼내 그녀의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내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어머니, 며느리로서 마지막으로 뵈러 왔어요. 이 진실만큼은 아셔야 정신 차리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밤낮으로 기다리던 그 귀한 손주, 그 아이 때문에 저와 제 아들을 내치셨던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등취 씨가 전부 자백했어요. 그냥 고무로 만든
가짜 배였을 뿐이라고요. 그 여자는 어머니와 아버님을 속여 재산을 빼앗고 우리 집을 자기들 돈 세탁하는 기계로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복 여사의 흐릿했던 눈이 갑자기 부릅떠졌다. 그녀는 감정설을 보려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없이 다시 베개 위로 쓰러졌다.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움푹 팬 뺨을 적셨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집을 잃고 아들을 잃고 대를 이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마저 잃어버린 자의 절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휴지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남아있던 마지막 정이었다. 보세요, 어머니.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친손주는 버리고 가짜 금덩이에 눈이 멀더니 결국 뭘 얻으셨나요? 아들은 감옥에 가고 집은 넘어가고 손주는 가짜였어요. 어머니가 여기 누워 계신 동안 등취 씨가 한 번이라도 찾아왔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그토록 미워하던 이 며느리가 와서 병원비를 내주고 있잖아요. 복 여사는 눈을 감았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고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흐느낌은 죽어가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두 번째, 뇌졸중이 순식간에 덮쳤다. 옆에 있던 심박 측정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렸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와 나를 밖으로 내보냈다. 나는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그녀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등을 돌려 걸어 나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잔인함에 대한 대가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한 진실 그 자체다. 두 번째 뇌졸중 후 복 여사는 목숨은 건졌지만 영원히 걷고 말하는 능력을 잃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식사부터 배변까지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해야 했다. 집은 은행에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고 원견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친척들은 그녀의 집안이 망하자 전염병 피하듯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완전한 노숙자가 되었다. 병원에서는 서류상 유일한 연락처인 내게 퇴원 수속을 밟으라고 통보했다. 병원 문 앞에 서서 나는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평생을 성실하고 인자하게 사신 어머니는 내게 조언했다. 연아, 그래도 네 아들 할머니다. 이제 저렇게 몸도 못 쓰게 됐는데 내치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하지만 데려와 모시는 건 네가 평생 고생할까봐 엄마는 마음이 아프구나.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복 여사를 월세방으로 데려와 모실 수는 없었다. 그녀가 내게 준 상처는 너무 깊었다. 성인이 되어 우리 모자를 길거리로 내쫓으려던 사람을 웃으며 수발들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게 했던 것처럼 병원 문 앞에 버려두고 올 만큼 비정하지도 못했다. 나는 모두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했다. 요양원이었다. 나는 도시 외곽에 있는 평범한 사립 요양원을 찾았다. 시설은 평범했지만 깨끗했고 24시간 간병인이 있었다. 나는 원견이 내게 주었던 5억 원의 일부를 사용해 그녀의 1년치 비용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나를 낳아준 남자의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복 여사를 요양원으로 옮기던 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그녀는 들것에 누워 텅 빈 눈으로 구급차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옛날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직원들이 그녀를 공동 병실로 옮길 때 그녀가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뒤틀린 손으로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서 나는 버림받는 노인의 공포와 애원을 읽었다. 그녀는 외로움이 이 낯선 곳의 차가운 공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이불을 바로 덮어주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요양하세요. 간호사들이 돌봐주고 식사도 다 챙겨주니 집보다 나을 거예요. 1년치 비용은 다 냈으니 걱정 마세요. 가끔 시간 나면 아기 데리고 찾아뵐게요. 말을 마치고 나는 돌아섰다. 등 뒤에서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요양원 문을 나서며 축축한 교회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나는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의무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그녀는 나를 딸로 여긴 적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녀의 삶은 사방의 벽과 뒤늦은 후회 속에 갇힐 것이고 내 삶은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원견이 체포된 지 3개월 후 우리의 이혼 재판이 열렸다. 원견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변호사의 설득과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혼에 합의했기 때문에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단정하고 차분한 옷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얼굴에는 옅은 화장을 했지만 자신감과 평온함이 묻어났다.
더 이상 고통에 몸부림치던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 아이의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된 강인한 싱글맘이었다. 재판은 피고인 없이 원견의 국선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되었다. 나이든 판사님이 서류를 훑어보고는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는 절차적인 질문 몇 가지를 하고 이혼 의사와 양육권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다. 명백한 외도 증거와 원견이 장기 징역형에 처할 것이며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양육권은 당연히 내게 주어졌다. 재산은 아파트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다른 자산이 없었기에 나는 추가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다. 원견이 이전에 내게 이체했던 5억 원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시불 양육비 및 개인 채무 변제라는 합법적인 합의서로 정리되어 법원에서 나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받았다. 이것은 가장 큰 승리이자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한 보장이었다. 판사봉이 땅하고 울리며 이혼을 선언했을 때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손에 든 얇은 이혼 결정서는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졌다. 그것은 지옥 같은 결혼 생활과 사기꾼의 아내라는 꼬리표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자유이용권이었다. 법원 문을 나섰다. 오늘따라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푸르렀다. 나는 자유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의심과 고통, 거짓으로 가득했던 날들이 영원히 과거가 되었다. 이 여사가 맞은편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길을 건너 그녀 앞에 앉아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었다. 여사님, 끝났어요. 저 이제 자유예요. 이 여사는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친언니처럼 따뜻했다. 축하해, 연아.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법이야. 자넨 아직 젊고 유능하니까 미래는 창창해. 이제 아들 잘 키우고 네 사업을 일궈봐. 나는 희망에 차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나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냈고 악랄한 자들을 이겨냈다. 더 이상 나를 어렵게 할 것은 없었다. 6개월 후 원경개발과 장 회장 일당의 주가 조작 및 사기 사건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사기 규모와 교묘한 수법 때문에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나는 권리 및 의무 관계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방청석에 앉아 한때 내 인생을 뒤흔들었던 자들이 피고인석에 서 있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원견은 깡마르고 수십 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등은 노인처럼 굽어 있었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텅 빈 눈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옆에는 주범인 늙은 여우장 회장이, 그리고 그 옆에는 한때 화려했던 내연녀 등취가 민낯에 초췌한 얼굴로 재판 내내 흐느끼고 있었다. 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유령 회사 설립, 재무제표 조작, 주가 조작, 수백 명의 순진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사실까지.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후 변론에서 원견은 흐느끼며 울었다. 그는 방청석에서 나를 찾으려는 듯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가족과 양심을 모두 잃었습니다.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사랑도 미움도 없는 평온한 눈으로. 모든 것이 부서진 지금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등취는 모든 죄를 장 회장에게 떠넘기며 울부짖었지만 증거는 그녀의 탐욕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악어의 눈물에 동정하지 않았다. 선고의 시간이 왔다. 재판장이 장엄하게 판결을 낭독했다. 피고인 장애, 징역 20년. 피고인 원견, 징역 12년. 피고인 등취, 징역 7년에 처한다. 판사봉이 내려쳐지는 소리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았다. 나는 경찰에 이끌려 호송차로 향하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은 바람을 심었으니 폭풍을 거두는 것이 마땅했다. 법적, 사회적 폭풍이 마침내 잦아들었다. 그동안의 싸움은 나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정신력을 단련시켜 주었다. 나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임시로 얻은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 앉아 있었다. 아들이 마당에서 아장아장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 마음을 녹였다. 나는 판결 이후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나는 법원의 판결이 인정해준 내 고유 재산을 손에 쥐었다. 이혼의 잔해이자 배신의 대가였던 5억 원.
나는 이 돈으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로 했다. 나는 부모님께 서울에 남아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는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고는 말씀하셨다. 네가 결정했으면 아비는 지지한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야지. 실패자라고 도망쳤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그동안의 회계팀장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 컨설팅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 시작은 험난했다. 작은 골목에 사무실을 얻어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았다. 나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낮에는 고객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서류 작업을 했다. 때로는 아픈 아이를 안고 컴퓨터로 이메일에 답장하며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멸시받던 과거를 떠올리며 다시 이를 악물었다. 나의 첫 고객은 이 여사님의 소개로 만났다. 그녀의 신뢰와 나의 성실함 덕분에 고객은 점차 늘어났다. 나는 원견처럼 허황된 사업을 하지 않았다. 느리지만 착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갔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과 엄마 하고 달려오는 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행복은 금박을 입힌 저택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작은 집에서의 평온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다. 내 컨설팅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자리를 잡았고 직원은 20명이 넘었다. 나는 더 이상 불안에 떨던 과거의 여자가 아니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30대 초반의 자신감 넘치는 여성 CEO가 서 있었다. 오늘 나는 내가 막 잔금을 치른 고급 아파트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 크지는 않지만 시원한 바람이 드는 남동향 발코니가 있는, 그리고 오직 내 이름 원현으로만 등기된 집이었다. 3년간의 피와 땀의 결실이었다. 이제 누구도 우리 모자를 길거리로 내쫓을 수 없었다. 집들이에는 나의 은인이자 파트너가 된 이 여사님이 찾아왔다. 그녀는 아름다운 연꽃 자수그림을 선물하며 말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지. 연아, 자네가 꼭 그 연꽃 같아. 비바람을 맞을수록 더 향기로운 꽃.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 여사님이 물었다. 이제 모든 걸 가졌으니 기댈 어깨를 찾아볼 생각은 없나? 나는 미소 지었다. 마음을 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서두르고 싶지도 않아요. 여성의 가장 큰 안전망은 부유한 남편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발로 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거실에서 아들이 외쳤다. 엄마, 왜 할머니가 케이크 자르재요? 나는 부모님과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 따뜻하고 눈부셨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독립은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 원현은 이제 작지만 평화로운 나만의 왕국에서 진정한 여왕이 되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나는 아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이는 비둘기를 쫓아다니며 신나게 뛰어놀았다. 나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간간히 아들을 보고 미소 지었다. 문득 멀지 않은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 병을 줍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낡고 헐렁한 옷, 달아빠진 슬리퍼, 뇌졸중 후유증인 듯 절뚝거리는 걸음. 백발이 무성하고 햇볕에 그을린 초췌한 얼굴. 외모는 몰라보게 변했지만 그 모습은 원견이었다. 그가 교도소에서 가벼운 뇌졸중을 겪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다시 만난 그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다. 원견이 고개를 들다 우연히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는 세련된 모습에 나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아들을 알아본 것이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우리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다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남루한 행색을 내려다보았다가 깨끗하고 단정한 우리 모자를 다시 보았다. 부끄러움과 치욕이 그를 덮치는 듯했다. 원견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과거로부터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다. 나는 그의 굽은 등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탐욕과 배신으로 모든 것을 죄로 만들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대가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었다. 아들이 순진하게 물었다. 엄마, 아까 저 아저씨를 한참 쳐다보던데 아는 사람이야? 나는 잠시 멈춰 아이의 맑은 눈을 보았다. 증오를 심어주고 싶지도 거짓된 아버지상을 만들어주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의 옛날 지인이야. 길을 잃었던 분인데 지금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계신 거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단다. 알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도시의 소음과 어우러져 생기 넘치는 음악을 만들었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한때는 온전한 가정을 잃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깨달았다. 가족은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세 식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장 완전한 가족이었다. 나는 폭풍을 지나왔고 절망의 끝에서 무너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진정한 용서는 원수를 잊고 평온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다. 나는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진정한 평온은 폭풍이 없는 곳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내 영혼 속에서 그 평온을 찾았다.